캡틴 마이 캡틴 세계를 울린 스승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아프리카 선생님들의 선생님. 케냐 라이사미스주에 있는 지도에도 없는 작은 마을 코어. 자, 그런데 수업이 한창이어야 할 낮 2시에 이곳의 아이들은 교실이 아닌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왜 학교에 안 가고 여기 있니? 가면 뭐해요? 선생님도 없는데. 자, 안타깝게도 2007년 당시 케냐 정부에선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비해 교사의 수가 현저히 적을 뿐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칠 책도 또 학습 도구도 부족해 거의 교육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박자연 씨는 NGO 봉사단원으로 케냐 코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는 아이들을 보고 곧바로 한 가지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됩니다. 바로 희망이 곧 교육이다. Hope is education.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자본금으로 시작한 이 호의 프로젝트는요. 교육 불모지 케냐에 교육의 싹을 틔우기 위해 뜻을 함께할 봉사단원들을 하나둘 모았습니다. 야, 저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준 거네요.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냐고요? 아니요? 자, 이 호의 프로젝트가 더욱더 특별한 거는요. 이들이 가르치는 학생이 바로 선생님들이라는 건데요. 좋은 스승이 있어야 좋은 제자가 있다. 즉, 먼저 선생님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현지 교사들이 정식 교사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십시일반으로 대학 교육까지 지원, 또 교과서, 체육교구 등 학습 도구들까지 선생님들께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야, 자, 이렇게 호의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케냐의 선생님들은 무려 100여 명. 와. 100명의 선생을 길러냈으니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에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럼. 번질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 뒤 호의 프로젝트가 맺은 노력의 결실. 어느덧 진짜 선생님이 되어 교단에 서게 된 케냐 교사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거리를 떠돌던 학생들 역시 교실로 돌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또 희망찬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 호의 프로젝트가 케냐의 주변국인 우간다까지 쭉쭉 뻗어나고 있답니다. 아, 야. 이건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 그가 경찰서를 다시 찾은 이유. 2016년 5월 인천경찰 폴 인천 얼굴책 계정에 사람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든 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김지석 군과 장대규 경사. 이 둘의 인연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군대를 갓 전역한 김지석 군은 학비 마련을 위해 인천의 모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들어온 한 남성. 학생, 상품권 200만 원어치 좀 주시오. 지석 군은 상품권 200만 원어치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손님이 펜 좀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 틈을 타서 그 남자가 상품권을 몽땅 들고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손님을 위장한 도둑이었던 거죠. 어떡해요. 알바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가슴앓이를 하던 지석군 결국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을 맡은 장대규 경사와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학생,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일단 그때 상황이랑 범인 인상착의 좀 이야기해봐요. 일단 잔뜩 걱정하고 있는 지석군을 안심시키며 상품권 절도범을 잡기 위해 편의점부터 동네 CCTV까지 샅샅이 뒤져 수사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장대규 경사는 도둑 맞은 상품권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사를 하는 와중에도 혼자 걱정하고 있을 지석군을 위해 수시로 찾아와서 수사 상황도 알려주고 이런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시네. 그래서 비록 상품권은 못 찾았지만 자신도 이분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경찰이 된 거야, 그럼? 라고 한 거죠. 설마. 네. 지석 군이 경찰이 돼서 그 중년 남성을 검거하면 대박이겠네. 진짜. 그럼 진짜 대박이네. 손목을 잡고 탁 채우면 나 기억나? 나 기억나?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석군이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늘 그의 곁에서 든든한 멘토가 되어준 장대규 경사. 결국 지석군은 수험 생활 8개월 만에 당당히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요.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2016년 5월, 2년 만이죠. 자신이 피해자로 찾아갔던 그 인천 연수경찰서에 어머머. 경찰의 신분으로 출근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야, 대견스럽네요. 요즘에 얼마나 그 경찰 공무원 되게 힘듭니까? 아유, 힘들죠. 공시생이라고 그러잖아, 공시생. 정말 의지 학생이네요. 인생의 길잡이 장대규 경사의 가르침에 따라 경찰이 된 김지석, 순경. 앞으로 김지석, 순경도 경찰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위해 만든 체조. 2016년 11월 한 선생님이 만든 체조가요. 너튜브에서 무려 300만 뷰를 돌파하며 미 전역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는데요. 자, 이 춤을 만든 사람 궁금하시죠? 미국 펜실베니아주 페데릭 더글러스 학교의 제스민 선생님입니다. 자신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 춤을 만들었다는데요. 와, 진짜 멋진 스포츠카다. 선생님, 근데 우리 같은 흑인들은 이런 차 못하겠죠? 제스민 선생님이 있는 곳은 유색인종들이 대다수인 학교였습니다. 여전히 미국 사회에 남아있는 인종차별 때문에 고작 8살밖에 안 된 학생이 이런 말을 하자 큰 충격을 받은 제스민 선생님. 결국 선생님은 특단의 조치로 이 운동을 만들게 됩니다. What if you're just too young? That ain't true. What if you're too black? That ain't true. 제스민 선생님은 인종차별 때문에 상처를 입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바른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해서요. 매일 아침 1분씩 학생들과 이 체조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나는 오바마 같은 멋진 대통령이 될 거야. 난 매일매일 즐거워. 왜냐하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건 없으니까.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이 뿜뿜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녀가 이런 교육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사실 그녀 또한 어릴 때부터 흑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제스민, 주변 상황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란다.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열쇠야. 이렇게 어머님의 긍정적인 마인드 교육이 있었던 거죠. 어머님이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이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이런 좋은 일이 또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학교를 넘어서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을 선사한 제스민 선생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앞에 놓인 장애를 밀어내고 늘 도전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부터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네. 나도 웃길 수 있어! 나도 웃길 수 있어! 이렇게 반복해 보려고. 그거를 한 15,000번 정도. 15,000번이요? 예. 예. 50년 된대요. 하루에 10번씩 해도 1,500번이. 100세 시대니까. 예. 웃지 말라고 옆에서. 네가 너 웃기잖아. 너 웃겼잖아, 지금. 지금 웃겼잖아. 지금 웃겼잖아요. 지금 사람 웃겼잖아요. 너무 웃기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전 위안부라는 게 정말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사과를 했나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수업이 한창인 이곳은요. 놀랍게도 일본의 심장, 도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선생님들이 일본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2013년 초등학교 선생님인 후지타는요. 제일동포 4세인 제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다소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일본이 한국에 엄청난 잘못을 했대요. 무슨 잘못인지 책에서 찾아보려고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제자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받기 어려운 수업이었습니다. 일본 다수의 교과서에는 조선인 여성들을 매춘부로 표기하거나 강제징용을 부정하고 있었죠. 반면 20년 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후지타 선생은요. 그때부터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일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아이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알려줘야겠어. 먼저 학교부터 설득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학교는요. 후지타의 깊은 뜻을 헤아려줬습니다. 그때부터 일본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일본의 강제징용과 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다큐멘터리 시청을 통해서 눈높이 교육으로 진행, 그리고 감상문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소감을 발표하며 조금씩 진실한 역사에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왜 합니까? 계속하면 우리 애를 학교에 안 보낼 거예요. 학부모들과 심지어는 우익 정치인들까지도 온갖 협박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굳은 신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in disguise. We get a little bit. 80대 노인이 만든 쓰레기의 기적. 깊은 새벽, 컴컴한 골목길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한 80대 노인이 두 손 가득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자, 이 할아버지의 반전이 있는데요. 매달 고액의 연금이 나오는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폐지를 주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이 할아버지가 밤마다 쓰레기를 줍는 사연. 중국 항저우에 사는 왕쿤센 할아버지는요. 1993년에 정년을 맞이하고 다달이 나오는 연금으로 가족들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저 정도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좀 있죠. 있는 예. 성공한 사람이.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사가 그의 마음에 돌을 던집니다. 가난한 농촌 마을에 사는 한 소녀의 사진과 소원이 담긴 기사. 꼭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든 이유. 아빠 학교에 가고 싶어요. 전쟁 중에 학교는 무슨 학교냐. 먹고 살 걱정부터 해라. 전쟁통에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소년 왕쿤센. 그래서 배우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그는요. 폐지와 폐가전을 주어서 학생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여든이 넘은 왕쿤센 할아버지에게 밤마다 쓰레기를 줍는 일은 무척이나 고된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새벽에 5시간씩 모은 폐지를 팔면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를 버는데요.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매년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한 여학생은 감사의 편지와 함께 대학 졸업가운을 입은 사진을 왕쿤센 할아버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무려 6년째 한결같이 지금도 밤 11시만 되면 폐지를 주우러 나가신다는 왕쿤센 할아버지. 아이들이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전 그걸로 됐습니다. 행복합니다. When we're lost in a desert night. 분필로 그린 칠판의 기적. 이번 특종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저 컴퓨터 화면인 거예요? 컴퓨터 화면이에요. 자, 올해 2월 15일 가나의 한 선생님이 SNS에 올린 이 칠판 사진. 저거 워드 프로세서 화면 띄워놓은 거를 그린 맞아요. 거잖아요, 칠판에. 저걸 어떻게 그렸어? 와, 대단하다. 33살의 리처드 선생님은 7년 전 가나 아시안티주에 위치한 베테나스 MA 주니어 고등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준비를 하려다가 큰 난관에 부딪혔어요. 학생들의 필수 국가시험 과목에 포함된 M사의 워드 프로그램 수업을 해야 했지만 학교에는 사용 가능한 컴퓨터가 단 한 대도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리처드 선생님은 단지 컴퓨터가 없다고 해서 수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그래,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랬어. 그가 야심차게 생각해낸 방법. 수업하기 몇 시간 전부터 그리는 겁니다. 어디에? 칠판에. 단 4가지의 색의 분필만을 활용해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M사의 워드를 칠판에 구현해낸 리처드 선생님. 프로그램의 아이콘까지 정말 디테일합니다. 진짜 깨알같이 정확하게 그렸는데. 그래서 정말 몇 시간 걸리겠죠. 이 뭉클한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도 감동을 받았고요. 선생님이 올린 사진을 본 M사에서 지난 3월 29일 학생 수에 맞게 27대의 노트북과 프린터 1대 그리고 칠판을 대신할 프로젝터까지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야, M사 야, 진짜 좋은 일 했네요. 좋은 일 아, 한 거죠. 근데 애들은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리처드 선생님. 선생님의 사랑이 만든 행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중국 작지만 가장 위대한 선생님. 전 세상에서 교장쌤이 제일 좋아요. 너무 귀여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요. 일명 주머니 선생님이라 불리는 중국 윈난성 마관현의 머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슝 차오구이. 이 사진은 이렇게 키가 좀 작으시네요. 다들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약간 작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었나요, 그러면? 자, 아닙니다.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고 싶을 만큼 항상 같이 있고 싶은 존재라는 의미로 붙여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슝차구이 교장 선생님께서는요. 학교에서 뭐 수업부터 청소까지 정말 열일하시는 건 기본이고요. 아예 부모님 역할까지 다 도맡아 하십니다. 저렇게. 아침 6시면 기숙생활하는 아이들을 일일이 깨워주시고요. 밤이면 아이들의 이부자리까지 챙겨줍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 슈퍼맨이죠. 그가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나무가 된 이유. 슝차오구이는 난쟁이네요. 난쟁이네요. 다소 작은 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던 슝차오구이. 하지만 그때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지. 이렇게 늘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었기에 어린 슝차오구이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선생님의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서 교사가 된 거라고 합니다. 때론 엄마처럼 때론 아빠처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두 손 다 걷어붙이는 슝차오구이 교장 선생님. 그는 아이들의 꿈을 한 뼘 더 키워주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 됐다는 건 정말 이분이 위대한 사랑을 가진 분이 아닌가. 키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크고 넓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제지간. 2013년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보 선생님과 말썽꾸러기 학생으로 만난 두 사람은요. 서로의 인생을 바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어떤 만남이? 특별한 만남.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기 전 첼시는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9살 소년 제롬 로빈슨을 만난 그녀. 그런데 이 제롬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반 친구들을 못 살게 괴롭히며 싸움을 밥 먹듯이 하는 정말 문제아 중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첼시 선생님은 제롬이 의자를 던지거나 수업 시간에 떠들면 제롬은 힘이 아주 세구나. 제롬의 목소리는 정말 크고 멋지다. 돌려가기 달인인데요? 돌려가기라니요. 제가 인자한 연기했는데 돌려가기라니요. 돌려간 거 아니야? 돌려가게 달인인 전 기자가 연기를 하셔서 그렇게 들렸는데 사실 이 선생님은 정말 칭찬처럼 하신 거예요. 칭찬, 진짜 진정한 칭찬. 정말 칭찬처럼. 돌려간 거 아니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롬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서 말투도 상냥해지고 말썽도 점차 줄어든 거죠. 그런데 문득 제롬의 가정 환경이 궁금해진 첼시 선생님. 이때 제롬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아빠와 여동생을 잃었는데 어머니는 이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져 제롬과 제롬의 남동생을 돌보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형편을 알게 된 첼시 선생님은 더 살뜰하게 제롬을 챙겼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훅 찾아온 이별의 순간. 왜? 첼시 선생님의 봉사활동 기간이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이고. 어떡하냐. 그런데 선생님도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제롬의 순수한 진심이었죠. 그리고 첼시 선생님은 고민 끝에 제롬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제가 제롬이를 보살펴주고 싶어요. 제롬의 어머니가 깊은 고민에 빠졌고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좋아질 때까지 제롬과 제롬의 동생을 함께 부탁드려요. 그리고 두 달 뒤인 2015년 12월 첼시 선생님은 친어머니의 동의하에 제롬과 제이스 형제를 입양했고요. 어머. 비로소 두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밝은 표정 봐요. 학생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품어준 첼시 선생님. 그녀는 이미 최고의 선생님을 넘어 최고의 엄마가 아닐까요? 한국의 파바로티를 만든 스승. 2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카를스루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단원으로 활동한 서수용 선생님.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로 자신의 음악 재능을 다 피우지 못하고 2001년부터 김천의 한 예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그. 그런데 선배, 우리 학교에 노래 끝내주게 하는 애가 있는데 선배가 좀 가르쳐 볼래? 후배에게 한 학생을 소개받게 됩니다. 김호중입니다. 후배의 부탁만 아니었으면 그냥 돌려보내고 싶을 만큼 불량스러웠던 학생. 노래 한번 해봐라. Spari per sempre il sogno mio d'amore. 하지만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선생님. 성악가들도 1시간은 목을 풀어야 부를 수가 있다는 오페라 토스카 중에 별이 빛나건만을 정말 기가 막히게 불러냈기 때문이죠. 너 오늘부터 나랑 노래하자. 대신에
지금처럼 주먹질하고 학교 빠지면 안 된다. 약속해라. 하지만 호중군은 그냥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어깨 형님들 세계에 몸담고 있는 일명 고딩 조폭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아온 호중군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고1 때 그만 조직폭력배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사정을 알게 된 뒤 서 선생님은 호중군을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매일 호중군의 집에 들러서 억지로 깨워서 함께 등하교를 했고요. 집밥이 그리울 제자를 위해서 따뜻한 도시락까지 챙기며 그야말로 아버지처럼 다가갔죠. 그러니 결국 계속 삐뚤게만 나가던 호중군도 선생님의 정성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성충이는 솔잎이나 먹어 라며 호중군의 과거 청산의 발목을 잡던 폭력 조직까지 어렵게 정리! 어려운 일인데. 이게 이제 들어갈 때는 자유지만 나올 때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뒤에 비로소 성악가의 길로 들어선 호중군은요. 학교 정기 연주회에서 오페라 투란도트 중 네순 도르마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서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오 진짜 대단하다. 수준급이죠? 오 지금 소름이 머리까지 쫙 올라왔어요. 눈빛 살아있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선생님의 도움으로요. 음악의 본고장 독일에 있는 음악 아카데미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학의 기회까지 얻게 된 호중군인데요. 현재는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성악가 반열에 이름을 올리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교생 올린 선생님의 마지막 졸업식. 2017년 2월 3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열린 졸업식. 차례차례 단상에 오른 178명의 졸업생은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포옹과 함께 졸업장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어머 이게 뭐야? 어떡해. 나 지금 너무 눈물 나. 감동이야. 자, 이렇게 졸업식을 눈물바다로 만든 것 바로 윤병민 교장 선생님이 준비한 손편지 때문이었습니다. 178명이라면서요. 이렇게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에는요, 학생들의 이름과 각각의 장래 희망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야 엄청나다. 2015년 9월 대전 중리중학교에 부임한 윤병민 선생님은요, 제자 사랑이 정말 각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교장실에 전교생 400여 명의 사진과 이름 또 장래 희망까지 빼곡하게 거의 도배를 해놨고요. 교무실도 아닌 이 교장실에 찾아와 티타임을 자주 가질 정도였습니다. 아 진짜 놀랍다. 저희 학교 다니시는 분 다 알잖아요. 어우. 교장실 들어가는 거 봤어요? 교장실은 정말 문제 있을 때 들어가는 거죠. 교장실에 들어가면은 문제 있는 거죠.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윤병민 교장 선생님은 곧 있을 졸업식을 앞두고 큰 고민에 빠집니다. 사실 이번 졸업생들은 곧 퇴임을 앞둔 자신의 마지막 제자들이었다. 아유, 더 애착이 갔겠네요, 그죠? 아 그래서 그럼 편지를 다 쓴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한글씨가 아니라 좀 더 정성을 담기 위해서 선생님은 방학까지 만납하고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 세상. 졸업 선물을 위해 급히 배운 붓글씨 실력으로 잠을 자다가도 또 일하다가도 틈만 나면 붓을 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정말 특별한 졸업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요, 선생님을 만난 건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어요 라며 감격했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두 청년이 한 교수의 자택을 은밀히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신들의 사업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그런데 설명은 이만 됐네. 난 두 사람의 열정을 충분히 봤어. 네, 투자하겠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수는 그 자리에서 무려 $10만, 약 1억 원의 수표를 두 학생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한잔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캘리포니아. 아니, 뭐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시중에 예. 아, 투자하게. 아, 좋아. 예, 좋다, 야. 자, 이 얘기의 주인공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주의사를 만든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초석이 된 데이비드 체리턴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함께 S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을 밟는 친구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데이비드 체이턴 교수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수이자 이미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벤처기업 창업가였는데요. 두 친구는 인고의 시간을 쏟아부어 만든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롤 모델이었던 데이비드 교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세계 모든 정보를 활용한다. 자, 어찌 보면 다소 허무맹랑할 수 있었던 그들의 프로젝트. 하지만 데이비드 체이턴 교수는 저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창의력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도메인. G사가 정식 창립하기 전에 S대학 사이트를 이용해서 시범 운영까지 해볼 수 있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데이비드 교수는 컴퓨터공학 발전을 위해 2005년도엔 W대학교에 약 277억 원을 쾌척, B대에는 약 8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승으로 불리는 데이비드 교수. 그는 오늘도 제2의 레리 페이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실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이란의 한 병실에서 촬영된 이 사진. 무슨 사진인데 그렇죠? 병실 밖에 앉아있는 이 남자. 바로 아픈 소년의 학교 선생님입니다. 2016년 이란의 한 소아병동. 이곳은 암세포와 싸우는 무균실로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면회까지 금지된 곳입니다. 자, 어린 소년이 투병 생활을 하며 지내기엔 정말 무섭고 외로운 곳이죠. 안타깝게도 어린 제자가 항암 치료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병실을 찾아와 한 장의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태블릿 PC와 전화로 학교 수업을 진행한 겁니다. 아, 수업하시는 거예요? 자, 스승과 제자의 이 특별하고도 애틋한 수업 장면은요, 각종 SNS에 100만 회 이상 공유되면서 매일 한 학생을 위한 수업이라니 정말 감동입니다. 저도 교사지만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특히나 현직 교사들에게 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하루빨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기다리는 교실에서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수업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에도요, 정말 특별한 사이의 사제지간이 있습니다. 자, 출석 부르자. 지아치, 네. 다 왔구나. 자, 출석 끝. 이게 뭐예요? 한 명이에요? 학생이? 뭐 한 명 불러놓고 못하러 출석 체크를 해요? 대리 그냥 앞에 출석은 있는 거 보면 불가능합니다. 허난성 타양산 깊숙한 곳에 있는 유성마을에서도 더 안으로 들어가야 있는 유성초등학교. 이 학교는 정말 선생님도 단 한 명, 전교생도 단 한 명. 이게 선생님, 학생, 전교 사진입니다. 저기 정교 사진입니까? 수학여행 간 사진입니까? 아니, 야외 수업 사진입니까? 예, 전교에 수학여행 가든 배경이 바뀌더라도 저 두 명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아니, 부자지간 아니에요? 선생님과 학생의 셀카 사진 같기도 하고요. 자, 원래 유성초등학교에는 수백여 명의 전교생이 재학 중이었는데요. 인근 도시로 모두 전학을 가게 되면서 100명에서 50명, 또 이게 20명. 그리고 결국엔 다 떠나면서 2017년도엔 폐교 위기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딱 한 명의 학생이 남게 되는데요. 바로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사는 소년 지아치. 지아치는 이렇게 이사할 형편도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혼자서 멀리 있는 학교를 다니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웠습니다. 한편 이런 지아치의 사정을 딱히 여긴 수 선생님은 큰 결심을 합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일지라도 내가 필요하다면 이곳에 남겠어. 대단하시네요. 한 명 때문에. 자, 비록 선생님도 단 한 분, 학생도 단 한 명이지만요. 하루 수업이 굉장히 알찹니다. 자, 이렇게 매일 국기 개양도 함께 하고요. 아, 그래요? 야, 쟤는 결석은 못하겠다. 그리고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학교열이 아주 뜨겁습니다. 애가 너무 힘들겠는데. 아니, 조는 맛도 없어, 학교가. 이것도 못하잖아, 그거. 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네? 이거 안 됩니다. 네. 다들 학교 어떻게 다니니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생님만 기다리는 제자 지아치를 위해 오늘도 학교로 향한다는 수 선생님.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 제 마지막 제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더 지아치에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 1979년 호주 퀸즐랜드 남동부의 한 초등학교. 호주 원주민 6학년 학생 웨이벌리는 학급 반장이자 선생님들에겐 항상 믿음직스러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이 다가오자 늘 밝았던 웨이벌리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뿌리 깊게 박혀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난 이제 뭘 해야 하지? 웨이벌리는 더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웨이벌리를 눈여겨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담임 로즈메리 비숍 선생님. 아, 저기 계시는구나. 총명한 제자 웨이벌리의 고민을 걱정하던 그녀는 제자를 위해 기회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똑똑한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호주 원주민 끊겠습니다. 예? 정말 영리한 학생인데요. 호주 원주민 출신이에요. 장학생으로 원주민 학생 안 받아요. 갖은 노력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 그런데 선생님의 노력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딱 한 군데 웨이벌리를 스포츠 장학생으로 받아주겠다는 학교가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웨이벌리는 12학년을 다 마친 첫 원주민 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동이다. 어느덧 졸업한 웨이벌리는 호주 세무서에서 호주 원주민들의 교육, 상담, 복지를 책임지는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이때 자신이 로즈메리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원주민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 고민 끝에 2005년 원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비영리 장학재단 얄라리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단 3명으로 시작한 작은 장학재단이지만요. 지금은 호주에서 제일 성공적인 원주민 교육 지원 재단이 됐다고 합니다. 역시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5,000명의 인생을 바꾼 밤의 선생.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유흥전단지가 나부끼는 일본 요코하마시의 번화가. 그런데 밤 11시만 되면 이곳을 전전하는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바로 요코하마의 모 야간고등학교의 미즈타니 오사무 선생님인데요. 그가 이 밤거리를 헤매게 된 이유,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의 모 명문고에 재직 중이던 미즈타니 선생님은 우연히 한 교사와 대화를 하던 중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상한 생선으로는 맛있는 조문 못 만들어요. 문제아들 가르쳐봤자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동료 교사의 말에 화가 난 그. 그런 아이들을 살리는 게 교육이지. 내가 몸소 보여주겠어. 그리고 그는 소위 문제아가 많다는 한 야간 고등학교로 전근 신청을 했고요. 이때부터 불량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영화 같다. 영화에 보면 이런 스토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 11시만 되면 번화가, 유흥가를 맴돌면서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다가갔고요. 11時で補導しなきゃならない。あと25分。 밤새도록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나눠보고요. 언제든 연락달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야구자들 많았을 텐데.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있는 곳이라면 조직폭력 소굴까지 찾아가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폭력 조직에 몸담고 있던 한 학생이 선생님의 설득 끝에 청산하고 싶어 했는데 조직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선생님이 조직의 우두머리와 대면까지 하게 됩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든다면 내 생각에 머리 달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원래 야쿠자 조직에서 나가기 힘들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하지만 이때 미스타니 선생님은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손가락 하나를 내줬고요. 어머. 그리고 그 뒤에 아이의 손을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본인의 자식이면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어떻게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랬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다시는 사고 치는데 근처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1992년부터 밤의 선생으로 활동하며 수렁에서 꺼낸 학생 수만 무려 약 5,000명. 학생들을 꽃을 피우는 씨앗으로 표현한 미즈타니 오사무 선생님. 앞으로 더 많은 씨앗이 좋은 싹을 틔우기를 바랍니다. What the angels know. 2018년 세계 최고의 선생님. 2018년 3월 18일 두바이에서는요. 173개의 나라, 무려 3만여 명의 후보들을 제치고 교육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세계 교사상을 수상한 단 한 분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영국 엘퍼튼 커뮤니티 스쿨의 미술교사 안드리아 자피랑쿠. 처음 그녀가 이 학교에 부임했을 때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왜요?
자, 학교가 있는 곳은 영국 런던에서도 살인, 강도 등이 빈번한 우범지대, 브렌트 지역에 위치했고요. 게다가 다문화 빈민층이 거주하고 있고 영어도 미숙해서요. 학생, 학부모와 의사소통까지 수월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큰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내가 공부를 하자. 공부를 다 하셔서 선생님이 되신 건데 무슨 공부를 또 합니까? 힌디어, 타밀어 등 무려 35개 언어의 기초 대화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오 마이 갓. 자, 그리고 매일 아침 Namaste, ladies. Good morning. Kalimera. Hola. How are you? 이렇게 각 나라의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별거 아닌 건데 감동받죠. 자기네 언어로 얘기하는. 그럼요. 자, 그리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음.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됐던 그녀는 인군 지구대 경찰들에게 도움을 요청.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지켰고요. 또 아이들의 학교 수업 끝나고 배회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방과 후와 주말 수업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냥 이런 노력들이 더해져 최근 이 학교의 학업 성취도 개선 정도가 영국 내에서 상위 5% 안에 들기까지 했습니다. 이야. 성공하셨네.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can do as teachers is to ensure that our schools are safe havens. 중국, 제자밖에 모르는 바보. 모모도 막지 못한 스승의 사랑. 2012년 5월 8일 중국 헤일룽장성 자무스시의 한 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은 다가올 중간고사 이야기를 하며 교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트럭이 교문 앞에 정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고 학생들을 향해서 돌진했는데요. 어머머.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자신의 몸을 던져 위험에 빠진 학생들을 밀쳐냈습니다. 버스에 하반신이 깔린 여성, 아유, 바로 29살 국어교사 장리리 선생님이었습니다. 척추와 골반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요. 아이고. 다리가 심하게 뭉개지고 출혈이 너무 심해 두 다리를 잘라내는 대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머머. 수많은 제자가 그녀의 병실 앞을 찾았고요.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그들 중 매일같이 병실 앞을 지키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장릴리 선생님 제자의 어머니인 자보야보 씨. 자보야보가 남편과 사별한 뒤에 어려운 형편 속에 아들을 키워내고 있었는데요. 이때 제자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된 장릴리 선생님은 매달 이 학생에게 자신의 월급을 전달했고요. 어머. 그렇게 무려 2년 동안 제자를 도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이 장린 선생님 관련된 사연은 금세 중국 전역에 퍼져서 모두의 눈시울을 붉게 했는데요. 그녀가 하얼빈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지던 날 밤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병원 앞에 모여서 힘찬 박수로 선생님을 응원했고요. 구급차가 행여 길을 잃지는 않을까. 택시들이 전조등을 환하게 밝히며 선생님을 배웅했다고 와, 합니다. 이거 정말 기적이다, 기적 진짜. 정말 다행히도 하얼빈에서 2차 수술을 받은 선생님은 의식을 되찾았고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생님이라 불리며 2012년 중국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교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真的很幸运能成为您的学生，我代表班级同学向您说一声节日快乐。谢谢。 오 캡틴 마이 캡틴 세계를 울리는 스승 19. 저 전현무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1990년 어느 날 23살의 채는 산시성 리우자샨 마을에 들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아주 걱정이 많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이 외진 시골까지 찾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어요. 아이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채는요. 교사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에 그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선천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는 장애 때문에 아이고야. 설사 교사가 된다 해도 분필을 쥐는 일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는 장애가 있지만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을 수 있어.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교사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십 년간 쓰던 방언과 억양부터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선 표준어를 써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학교 수업까지 첨강하며 표준어와 억양을 하나하나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아물 날이 없이 두 손바닥 힘으로 분필을 꼭 쥐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인 첸. 교장 선생님, 저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싶습니다. 채는 비록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정식 교사는 될 수 없었지만요. 그의 노력을 가상히 여긴 학교 측에서는 그를 보조 선생님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비록 두 손은 불편하지만 아이들에게 숫자와 중국어를 가르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자신처럼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배움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학생들의 집에 찾아가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하는 등 오직 학생들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많은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네. 자신의 환경이 불우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죠. 학생들의 그런 사랑으로 그걸 보답해 주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본인의 고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네. 우리 앞에 딱 나타났으면 하는 리더 19, 17위 공개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수호천사 사장님. 네. 아메리카노 2잔 줘봐. 예, 손님 뭐라고요? 주문은 여기다 하셔야죠. 뭐 하는 거야 이거?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니면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미적지근한 걸로 줘. 아, 이 날씨에 너 같으면 따뜻한 거 먹겠냐? 더 줄 건데? 에이, 빨리 내라. 근데 이게 황당한데 이게 정말 실제 있었던 일화입니다. 아르바이트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약 86%가 아르바이트 근무 중에 손님에게 일명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손님은 무조건 왕이라는 분위기에 수시로 인격 무시와 감정 노동을 경험하는 아르바이트생들. 그래서 제가 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수호천사가 돼주고 있다는 멋진 사장님들 특종을 좀 취재해봤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서울의 한 카레 가게에 붙어있는 경고문인데요. 사장님은 이 경고문을 붙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편하게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예인데요.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또 다른 사진입니다. 일명 남의 집 귀한 자식 티셔츠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고깃집인데요. 알바생이 모두 이 티셔츠를 입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티셔츠를 입기 전에는요. 저 김치 좀 가져와봐. 김치 가져와! 아이! 라고 했다면요. 이 티셔츠를 입은 후에는요. 저기요, 아르바이트생. 혹시 제가 김치를 좀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앞에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다시 할게요. 너무 늦게 했죠? 근데 진짜로 드라마틱하게 저 티셔츠 입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 진짜 대단하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작년엔요. 아르바이트생이 뽑은 같이 일하고 싶은 연예인 사장님 중 1위를 차지하면서 아르바이트 포털에 광고까지 찍은 사장님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임창정 씨입니다. 임창정 씨가 운영하는 퓨전 포차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요. 이 소주 한 컵 울산점은요. 점장 진급 시 3000cc 이하 차량 지급, 독거 여성 근무자 주택 경비 보안 시스템 무료 제공 등 파격적인 복지 혜택이 입소문을 타면서 아르바이트생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장님 1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기분 나쁘게 해봤자 손해는 손님이에요. 당연하죠. 음식은 내가 내오는 거예요. 아니, 뭐 거기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상한 짓을 하진 않겠지만 네.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갖다 그렇습니다. 줘야 그게 맛있는 거지. 그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 좋은 음식을 주겠습니까? 한창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뭐 갑을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인간적인 대우를 사람이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손님께서 알바한테 자꾸 반말하시니까 나도 너한테 반말하게 된다, 손님아. 우리 회장님은 철부지 청개구리 리더. 자, 중소기업 이면에도 대기업을 제치고 동종업계 시장 점유율 1위. 1965년 창업 이래 적자 제로. 이렇게 해서 회사를 탄탄하게 운영한 주인공은요. 바로 일본의 전기용품 기업 미라피 공업의 설립자 야마다 아키오 씨입니다. 잠깐만요. 하이 실종 아닙니까? 예. 아니 많은 사진이 있을 텐데 왜 이 사진을 많이 더운 날이었나 봐요. 미라피 공업의 리더 아키오 회장님은요. 네네. 무엇이든 로쿠꺼 정반대로 실행하는 청개구리 CEO로 유명합니다. 회장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요. 비정규직을 뽑아야겠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난 모든 사원을 정규직으로 뽑을 거야. 예, 이 청개구리 아키오 회장님은 보통 기업과는 달리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일절하지 않고요. 스펙도 노 프로블럼, 기본 경영 상식과는 정반대로 경영하는 CEO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청개구리 리더가 딱 한 가지 고분고분하게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원들의 목소리인데요.
사원이 행복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1년 365일 사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 쪽지를 받는데요. 상사 욕만 빼고 점심 메뉴 제안이나 사내 인테리어 제안도 오케이. 공장에서 사용할 새로운 장비를 생각해봤습니다. 라는 등 사소한 요청부터 업무 제안까지 모두 다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는데요. 그 결과 미라삐 공업의 제품의 약 90%가 사원들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낸 특허 상품이라고 합니다. 좋다, 좋아. 멋있다, 멋있다. 자, 그리고 청개구리 악교 회장의 독특한 경영 스타일에 정점을 찍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승진 기간이 다가오면 선풍기를 준비하는 건데요. 먼저 선풍기는 또 왜요? 쪽지들에 사원들의 이름을 쫙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쌓아놓은 다음에 선풍기를 푹 돌려서 쪽지가 제일 멀리 날아간 사원을 승진. 말도 안 돼. 승진을 시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과장이 되든 아무 상관없이 모두 다 최선을 다해 잘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리더십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업계 1위에 자리매김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 그래요? 지금 또 그의 경영 철학을 계속해서 또 현재 직원들이 남아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본투비 서민 대통령. 딸과 함께 동네 피자 가게 앞에서 줄을 서서 이웃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이 남자. 이분의 정체를 아는 분들이라면 어머 세상에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하며 엄청나게 놀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16년 47의 나이로 아이슬란드 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된 귀드니 요하네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요하네손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직전까지는 아이슬란드 대학교의 역사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풋풋한 정치 새내기였다는 겁니다. 신선하네요. 그런데 그가 작년 5월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자마자 놀랍게도 국민의 지지율이 무려 69%에 달하면서 압도적이네요.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대선 당시에 아이슬란드를 통치하던 그민비르 다비드 균레이그선 전 총리가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버진 아일랜드에 가짜 회사를 세운 것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이 분노로 들끓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이슬란드가 거의 파산의 위기에 몰렸었잖아요. 그랬죠. 맞네, 그랬죠. 맞네. 자, 그런데요. 대통령이 된 이후 요하네손 대통령은요. 작년 10월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앞으로 당신 월급을 한 달에 620만 원씩 인상해 주겠습니다. 뭐? 인상? 누구 맘대로?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너무 작았나요? 그 금액이? 어딜 600을 들이대? 1000 올려! 이거 아니야?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이 아니고요. 죄송해요. 선출직 공무원들의 월급을 인상하자라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대통령은 이거 내가 바라는 적도 없는 일이다 라며 소신껏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이 된 뒤에도 본투비 서민 라이프를 즐기는 그의 최종 목표. 앞으로도 편하게 맥주도 한잔하고 함께 캠핑도 가고 싶은 이웃집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라고 전해집니다. 멋있네. 월급쟁이의 세상을 뒤집은 CEO. 오늘 하고 퇴근하시죠. 오늘 좀 희생의 아이콘인데요? 네. 예.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양초처럼 자기를 태워서 네. 예. 너무 다 타버렸네요. 미국 시애틀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회사 그래비티 모모먼츠의 CEO 댄 프라이스. 그런데요, 2011년 평소 내성적이던 한 부하 직원이 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연봉은 12억이 넘는데 저희 몇 년째 4천만 원이에요. 매일 뼈 빠지게 일해도 월세 내고 기름값 내면 남는 게 없다고요. 직원이 이렇게까지 하소연을 하게 된 이유. 그간 댄 프라이스의 회사는 4년간 고속 성장을 이뤘는데요. 사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직원들의 임금 동결이 있었던 것이죠. 직원의 하소연에 큰 충격을 받은 그는요. 전 세계 직장인들의 입을 떡 하고 벌릴 핵폭탄을 뿜! 터뜨리게 됩니다. 110만 달러였던 제 연봉을 7만 달러로 확 깎겠습니다. 12억이 넘던 본인의 연봉을 8천만 원 수준으로 낮춘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깎았네요. 정말 본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나 봐요. 자기 희생이 있었네요. 네. 예. 놀랍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핵폭탄. 전 직원 120명의 최저 연봉을 전부 다 한 명도 빼지 않고 똑같이 7만 달러로 파격 인상하겠습니다. 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원래 5,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단숨에 연봉이 거의 3천만 원가량이 오른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의도는 참 좋았지만 생각보다 역풍이 너무나 거셌습니다. 원래 연봉이 7만 달러였던 직원들입니다.
아니 억울하구나. 뭐야 이거. 연봉이 다 똑같으니까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하면서 회사를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공동 창업자였던 친형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직원들을 위한 진심이 담긴 이 파격 리더십에 기적 같은 변화가 속속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높은 연봉 덕에 직원들이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하며 소소하게 베이비 붐도 일었고 회사 근처에 집을 얻을 수 있게 된 직원들의 통근 시간도 줄고요. 회사를 살리려고 당연히 애를 쓰게 되죠. 애사심이 듬뿍. 애사심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죠. 내 회사다. 그렇죠. 내 회사. 그리고 결국 불과 1년 만인 2016년 오히려 고객 수가 전년도 대비 55%나 증가했습니다. 수익 역시 약 39억 원에서 약 72억 원으로 2배 점프. 다소 위태위태했던 회사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 회사가 네. 계속 성공을 해야 돼요. 좋은 샘플이 되는 좋은 거죠. 선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저런 아하. 정책에 대해서. 그렇죠. 네. 정말 퇴근인데. 저는 그 대신 훌륭한 리더들을 소개하고 퇴근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페페는 정말 이웃집 할아버지 같아요. 페페가 정말 좋아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입을 모아 예찬하는 페페. 아니, 페페가 누군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분은요.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우루과이의 전 대통령 호세 무히카입니다. 그는 2010년에 제4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파격 행보를 걸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는 거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지나치게 받들어 모시는 풍조를 없애야 합니다. 아휴. 응당 제공받게 되는 호화로운 대통령궁과 전용 차량을 포기했고 벌써 멋있는데요? 자신의 직업을 늘 농부라고 소개했던 그는 수도 몬테비데오의 한 외곽에 있는 낡은 농가에 살면서 수행원 없이 직접 차를 몰고 다니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의 10% 정도로만 생활을 꾸려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소박하고 서민적인 삶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60년대 독재 정권에 맞서 우루과이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그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밤낮 없이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을 벗을 수가 없을까?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바로 극빈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주택 공급 사업 시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행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대통령궁 일부를 노숙인 쉼터로 개방했고요. 급여의 약 90%는 빈민층에 거주주택을 짓는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를 하며 국민들에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솔선수범 서민 정치를 펼친 재임 기간 동안 10년 전 30% 후반대에 육박하던 빈곤율을 11%로 낮췄고요. 극빈층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 후 2015년에 그는 취임 때보다 약 13%가 오른 65%의 지지율 속에서 화려한 퇴임을 마쳤는데요. BBC 방송에서 그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울지 마. 세계는 오늘 위대한 인물을 잃었습니다. 2006년 5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중년 남성이 숨을 거두던 날 전 세계가 슬픔에 빠졌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총회 기간 중 추모 행사를 공식 일정으로 지정한 유일한 사무총장입니다. 바로 이종욱 전 사무총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젊은 시절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봉사와 연구를 쉬지 않았던 이종욱 사무총장은 1994년에는 WHO 백신 국장을 맡은 이후 소아마비 발생률을 10,000명당 1명 이하로 낮추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에 WHO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죠. 한국인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 탄생한 겁니다. 사무총장이 된 그의 리더십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라. Man of action, 행동하는 리더였습니다. 1년 동안 150일, 30만 킬로미터를 단 2명의 수행원과 2등석 좌석으로만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에는 가난한 나라의 분담금도 섞여 있습니다. 그 돈으로 호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Man of Action으로 이룬 수많은 업적 중 정말 지금까지도 위대하게 전해지고 있는 게 있죠. 바로 3x5 캠페인입니다. 2005년까지 300만 명의 에이즈 환자 모두에게 치료제를 보급하겠다는 프로젝트였죠. 당시만 해도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대반전은요. 캠페인이 끝난 뒤에 나타났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나 유명인사들이 에이즈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에는 환자 300만 명 모두 치료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3x5 캠페인은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정말로 진짜 큰 영감을 주셨던 분이고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2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제 마음속- 반납하세요. 왜냐면 그런 제도 좀 도입을 해야죠. 반납제도 상품만 전기자에게 주는 걸로 하시죠. 네, 그렇게 해요. 왜냐면 좀 무력이 좀 있거든요. 1위 상품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되지? 무력의 화신. 무료 끝판왕. 이왕 그렇다면 내뱉으신 신발 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스크루지 회장님의 빅픽처 그리고 싸우고 연주하고 희망하라. 1위 후보 스크루지 회장님의 빅픽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대명사, 또 감각적인 스타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북유럽 감성의 대표 주자, 스웨덴의 가구 기업 이케비가 가구 업계의 공룡이라 불리며 전 세계 45개 나라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이유, 바로 창립자인 잉그바르 캄프라드의 짠돌이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산 무려 412억 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47조 6억 원. 자, 억 단위로도 표현이 안 되는 조소리 나는 조만장자 회장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러 갈 때 무엇을 타느냐? 꼭 전철을 이용하시고요. 아, 자기 건가요? 자기 게 아니라 대중교통. 아, 정말 대중교통인가요? 스웨덴에서 깔아놓은 지하철을 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운전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굴러가나 싶은 1993년도식 뽕차를 운전한다고 합니다. 저 고등학생 때. 네, 스웨덴은 뭐 국민 차량이죠. 그죠. 세상에. 자, 그런데 이런 이케비 회장님의 지독한 짠돌이 정신에는요, 회장님의 빅픽처, 큰 그림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짠돌이 정신은 더 싸게, 더 합리적이게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이케비의 굳건한 경영 원칙으로 녹여졌고요. 직원들에게 근검 절약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행동하는 리더십. 그렇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1위 후보 공개하겠습니다. 자, 60대라도 정정하다 못해 창창한 청년 취급을 받는 이 클래식 지휘계에서 새파랗게 어린 28살의 명문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상임 지휘자가 된 젊은 마에스트로 구스타보 두담, 그리고 17나이에 유례 없이 그것도 남미 출신의 최초로 베를린 필하모닉에 입단한 콘트라베이시스트 에딕슨 루이스. 지금 전해드린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두 음악가 전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기적의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으로 더 유명한 엘 시스테마는요, 1975년 전과 오범의 소년을 포함한 11명의 단원을 시작한 이래 베네수엘라의 저소득층 어린이를 구제하기 위한 무료 음악 교육 프로그램. 클래식의 불모지였던 베네수엘라의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까지 하게 만들어버린 베네수엘라의 상징이 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을 일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라는 박사님인데요. 어떻게 하면 거리의 아이들을 마약과 포르노, 폭력, 총기 사건에서 구할 수 있을까라는 시대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푼 열쇠는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범죄에 노출되고 물들어가는 아이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참여를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규칙을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게 했고요. 그 속에서 내 악기, 그리고 내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 공로를 기려서요, 아브레우 박사는 2009년 음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스웨덴 왕립음악원의 폴라 음악상을 수상했고요. 엘 시스테마에선 그를 두고 아이들을 인도하는 빛으로 부른다고 합니다.